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권윤용 TV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계약범 고종입니다. 올해 끝까지 밀고 가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서 발간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제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저희들 유튜브를 보실 때쯤이 되면 1, 2화가 이제 끝나고요. 이제 3, 4화가 시작되는 날 아마 보시게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리뷰, 그리고 녹화 장면에서 제가 참여했던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내용들을 좀 흥미롭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해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윤용 TV에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공동 저자인 고나무 작가님을 어렵게 모시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나무 작가님을 모십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이야. 네. 자, 날씨 추운데 방문해 주신 고나무 작가님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권영욱 TV 애청하고 있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권 교수님과 같이 이 루포 작가로서 취재와 집필을 맡아서 이 책을 공저한 실화 논픽션 작가 고나무이자 지금은 웹툰 웹소설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나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교수님 주변에 계셔서 그런가 이름이 범상치 않아요. 본명 맞으시죠? 아, 네. 그 많이 오해하시는데 본명 맞고요. 최근에 교수님이 모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예, 고나무 틀입니다. 나무가 아니고요. 뭐 제가 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원하던 이름은 아닌데 아버님이 주신 이름 맞고요. 고나무입니다. 네. 그럼 한자가 없겠네요? 네, 한자가 없이 한글 이름입니다. 아버님이 무럭무럭 크게 자라라라는 의미로 지어주셨는데 불행히도 180 언저리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최장신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가요? 네네. 일단은 제가 그 여러 게시판들을 좀 봤는데 또 우리 저기 교수님하고 이제 작가님 이제 그 동참하셨잖아요. 이거 제작할 때 그런 부분들에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았던 게 원작을 쓰실 때 어떤 심정으로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됐는지, 또 집필 시 좀 중점 사항은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각각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요, 사실 제가 은퇴를 할 무렵에 이 집필을 시작을 했는데 은퇴를 할 마음이 크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6년도에 집필을 시작을 했는데요. 책은 18년도에 이제 발간이 됐고요. 그 사이에 17년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16년도에 책을 집필하면서 은퇴를 목적으로 책을 집필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몇 년 동안은 더 현장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책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대부분 뭐 경찰뿐만 아니고 어떤 직업이든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서사를 한 번쯤은 쓰고 싶은 로망도 있고 그럴 텐데, 굳이 범죄 현장에서 경험했던 많은 얘기들을 꼭 이렇게 가슴 아프게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잡았다라는 무슨 무용담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책을 쓰는 것을 사실 저는 반대를 하고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출판사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거절을 했고요. 그런데 공동 저자가 뜻이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소개가 되어 가지고 어느 날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이 고나무 작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정말 앞으로 내가 책을 쓴다면 이래야 되겠지라고 조금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얘기를 고나무 작가가 먼저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장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때를 한번 회상해 주시죠. 네, 2016년 겨울이었고요. 1월 16일 저는 날짜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어요, 교수님? 못했지. 아, 저는 역시 이게 바로 깜짝 놀랐어. 이게 바로 팬심과 어떤 뭐랄까요, 그 팬이 바라보는 그 실제로 인기를 가진 사람과 팬의 차이일 텐데 저는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고요. 참고로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저는 당시에 저 역시도 현직 기자로서 신문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었고 또 동시에 르포 실화 작가로서 기자 업무와 이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당시 저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기자들은 권일용 교수님을 모르는 기자는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권 교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기사를 통해서 또 이 교수님의 인터뷰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경찰청 출입 기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분을 만나고 싶어서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교수님을 연결시켜준 어떤 소개팅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나요? 근데 뭐 그때 첫인상은 별로 그렇게 네. 안 좋았죠. 사실 네, 교수님 젊은 시절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제가 안경을 벗으면 기자인지 수사관인지 뭐 헷갈려 하시는 분도 가끔 있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첫 만남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교수님하고 교수님이 저에게 취재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공저자로서 교수님의 삶과 경험 그리고 당시 함께했던 프로파일러 동료들의 삶을 엽기나 혹은 무용담이 아니고 의미 있는 공익적인 메시지를 잘 담아서 풀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마인드헌터 말씀을 아마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갈 때 내가 뭐라 그랬죠? 헤어질 때 고 기자 특이한 사람이야 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외모만 봐도 특이한 지금 안경을 껴서 그래도 젊은 시절에 해병대 출신이시잖아요. 교수님. 인상이 확 그냥. 네. 워딩을 수정하겠습니다. 고 기자도 나처럼 특이한 사람이야라는 워딩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 네. 너무나 맞아요. 그 영광스러운. 근데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1화에도 보면 진성규 배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프로파일링 할 사람 누가 있어? 그랬더니 딱 있어요. 나보다 말 안 듣는 놈. 네. 예. 저는 그래서 사람이 말 안 듣는 사람끼리는 알아보지 않나. 네, 그 생각으로 저도 예전 회사에서 첫인상을. 그렇게 말 잘 듣는 회사원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게 연관돼서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옆모습이 진성규 배우 옆모습 좀 있어요. 아하, 이거 아주 오늘 옆모습은 있어요. 앞에서 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옆모습은 있습니다. 지금 진성규 배우님의 팬덤을 상당히 의식하셔야 합니다. 저는 감히 그러해서는 안 되고요. 김남길도 있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은 덕으로서 이걸 방어가 되지만 저는 자, 우리 조심합시다. 일단 배우님도 팬덤은 네, 조심하고 네.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 원장님. 네네. 근데 이 제목이 아까 마인드 헌터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이 책을 다시 한번 그 완독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아니요, 지난번에도 봤는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이게 왜냐면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 근데 1, 2편에는 지금 내용이 없는데 책을 너무 진짜 잘 주셨고 그리고 편집도 잘 돼 있고 내용도 그렇고 중간에 사파도 그렇고 책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책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제목이 제일 좋아요. 그 제목을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시고 또 다른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책 제목이 참 고민이 되긴 했죠.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제목이 그 책의 사실 절반 이상이에요. 그 책을 다 대표하는 얼굴인데 이 뚜렷했어요. 뭐냐? 일단은 이 책의 내용은 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악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아까 고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제안 자체가 누구와 어떻게 프로파일링을 시작을 했고 이 정말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경찰의 어떤 공무원 집단에서 이런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악을 들여다보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몇 개의 제목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제가 제안을 하고 의기투합했죠. 네. 그때 아마 제목 다른 것도 한두 개 있긴 했었죠. 그 제목을 정할 때 저랑 교수님이 각각의 후보군을 서로 제안해서 공동 회의하고 출판사에 제안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한 총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제목도 있었고요. 제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워딩 자체는 제가 제안했던 것 같은데 회의를 같이 거쳤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르포 논픽션의 방향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뭐 사실 당연히 교수님이 가지신 큰 문제의식과 작가로서의 제 문제의식이 의기투합해야 가능한 르포였기에 제목은 교수님과 제가 같이 회의를 해서 같이 정하고 그리고 나서 출판사에 제안을 했고 제안했는데 채택되지 않은 영어 제목이 하나 제가 제안했던 영어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영어는 원래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영어 제목을 제안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인드 헌터를 저 역시도 기자 작가로서 너무나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어서 마인드 일단 그 영어로 하면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다시 마음 사냥꾼으로 번역이 됐던데요. 그 마음을 교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추적한다는 그 기본적인 태도가 제목을 정할 때도 저희 과제였죠. 네, 고민점이었고요. 대략 추적을 보면 악의 마음을 보는 자들까지 해서 여기서 읽는 자들로 고쳐지지 않았을까. 그 느낌이.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악에 대한 얘기인데 악인들보다는 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목표가 뚜렷이 설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오늘 촬영하는 시점이 1, 2화가 나간 다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원작자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좀 이제 궁금했던 거 그런 게 이제 보통은 이제 거기 나오는 지금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사건이 이제 하나가 좀 연결돼서 1, 2편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원작에 저도 원작을 읽어봤는데 원작에 없던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1, 2편에 나왔던 내용은 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드라마로 만들겠다고 결정이 되고 나서 여러 차례 이제 같이 고 작가랑 그 감독, 그다음에 거기 PD, 뭐 작가 이런 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했었어요. 사전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여러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편에 보면 그 옷을 벗기는 시그너처가 나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시그너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그 하영이가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명히 시그너처가 있다라는 것을 포착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는 밥을 한 숟가락 딱 남기는 것도 정말 자기가 못 고친다라는 것이 그가 가진 시그너처예요. 그 시그너처는 꼭 범죄 현장에서만 어떤 범죄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범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연속되는 특징들이거든요. 아마도 1, 2화에서 1화는 지금 이 하영이의 감수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이 구급대에 실려가는 시신을 보면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발을 덮어주는데 그 장면은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자,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근데 그 사람이 현직의 경찰관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그 폭력이 난무하는 과학적인 단서도 없이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장면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죠. 그 분노가 이제 발단은 거기서 비롯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범죄 현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범죄자들한테 나왔다는 것으로 언론의 대대적인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 그 현실에서는 그렇게 비난이 있지는 않았어요. 범죄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많은 사건에 정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범죄자한테 물어봐서 범인을 잡는다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그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어쨌든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그런 사건 얘기를 해줬는데 책을 쓰시면서 이걸 좀 더 세게 보여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세게 나가면 오히려 부담스럽겠다, 순화를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좀 더 두드러지게 그렇게 쓰셨습니까? 책을 쓰실 때는. 순화라는 단어보다 다르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점을 좀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면 교수님과 저의 공저인데, 교수님이 큰 틀의 이 책의 메시지, 교수님이 걸어오셨던 활동과 당시 동료들의 삶과 경험을 어떤 앵글로 정리할까에 대해서 큰 틀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인터뷰와 핵심 팩트들을 주셨고, 당시 저는 르포 작가로서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수님이 갖고 계시지 않은 자료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취재와 집필을 담당했습니다. 순화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과 저의 고민은 첫 번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냥 네이버에 교수님 성함을 치면 나오는, 혹은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언론 기사의 범죄 보도와 이 책을 어떻게 달리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과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잔혹한 엽기적인 범행 방식에 대한 묘사는 필요하지 않다면 최대한 낮추는 방식으로 하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였고요. 두 번째는 대중들이 기존의 언론 보도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가 범죄라는 소재를 다룰 때, 이거 역시도 교수님이 가진 문제의식이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엽기나 잔혹한 같은 것으로 좀 범죄를 많이 소비해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오랜 활동을 했던 경찰 프로파일러이자 또 기자이자 작가인 저 역시도 그 방식과 다른 스토리를 좀 담아보자. 그래서 최대한 엽기적인 장면 묘사는 하지 않는 기본적인 이 저술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쓰셨던 책이 이제 드라마까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드라마로 실제 되면 어떠한 이제 후폭풍도 있고 이게 실제 이렇게 재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교수님이나 작가님의 생각은 또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드라마 된다는 건 좀 걱정이긴 했어요. 왜냐면 글을 쓸 때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또 이것을 피해자는 영상으로 네. 나가서 사건을 반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네.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면 일단은 그런 어떤 악을 바라보고 악을 좀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서사가 알려진다면, 자 90년대에 지존파 막가파 나오면서 이미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자가 나올 것을 예측을 했는데 좌충우돌을 하고 있었고, 지난번 우리 그 레인코트 킬러 유영철 같은 놈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국가가 준비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정말 그 헛발질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도 지금 이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드라마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드라마 자문을 하실 때 어떤 데 포커스를 좀 주셨나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더니, 지금 뭐 근데 그 드라마 포커스는 자문 포커스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뭐냐면 범죄 현장에 범죄 현장을 지금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뭐 확 이렇게 뭐 피가 튀어 있기도 하고 뭐 범행 도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아주 사소하고 짧게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실제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 뭐 어떤 그 표정, 또는 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 공격당한 곳은 이쪽인데 뭐 피가 엉뚱한데 뭐 부러져 있다든지, 이런 것은 왜 바로잡아야 되냐면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안다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면들, 특히 굉장히 사이코패스나 그 잔혹 범죄자들이 범행하는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괴하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는 좀 않았어요. 그래서 점차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하영이나 이제 그 구경수는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범죄자들이 어떤 특별한 장면에 막 욱하거나 막 감정을 표출할 때 최대한 이걸 다스리면서 슬쩍 손을 잡아준다든지 뭐 이불을 덮어준다든지 이런 손수건 하나 꺼내놓는다든지 피해자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전체를 다 이 드라마의 전체를 알 수 있는 아주 한 점 같은 그런 장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드라마를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게시판에 많이 올라온 것 중에 질문 중에 제일 좀 많았습니다. 교수님 요즘 MBTI라고 혹시 아시죠? 알죠. 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야, 이거를 정말 의아해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일단 I입니다. E가 아니에요. 아니 I일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내 주변에서 보시니까 그렇지. 코 작가도 약간 I의 성향이 있죠. 네, 그럼요. 일단 저는 I고요. 얼마 안 된다는 INFP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진짜 I야? 왜냐면 방송도 많이 하고 뭐 어디 요새 뭐 여기 출연해서 뭐 강연이나 말도 많이 하는 일들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상당히 외향적인 성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역할과 또 그가 가진 본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프로파일링을 믿고 있습니다. 음주 후에 재보시면 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 대부분.